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기출문제 풀이 특강이 이루어지고 우리 예상문제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상문제 풀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하시면은 시험에서 본 시험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때까지 반복하시라는 거, 또 기본서를 틈틈이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 내용을 완전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서만 등한시하고 문제풀이만 어떻게 암기하려고 이런 식으로 쉽게 공부하려고 보면은 실력이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기본서와 또 조문도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금 들어갔었죠. 이번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 교재 쪽집게 예상 문제집 167페이지 3번 문제 들어갈 거죠. 167페이지 3번. 자, 다음은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서 전대하고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어요.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있어요. 그러면 직접 거주자가 전차인이죠.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있으면은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그럽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필요 없다라는 거. 그러면 임차권은 그 이 길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맞았죠? 2번 일단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어요. 주민등록을 옮기면은 대항력 상실되죠. 가족과 함께 옮겼다고 그랬죠. 가족이 있는 가운데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옮기면은 대항력 상실이 안 돼요. 그렇지만 가족과 함께 옮겼을 때는 대항력이 상실된다 그럽니다. 주민등록은 계속돼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았고 3번 주택의 양수인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를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면은 임대차 계약은 해지하고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것은 경락인한테도 대항 가능한 임차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가부 2주택의 1순위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권이 있어요. 1순위 대항력을 갖췄죠.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붙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경락인한테도 대항 가능한 임차권이란 얘기죠. 원칙은 존속해요. 경락인 인수해야죠. 그래서 임차 기간을 나머지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이 나갈 때 경락인한테 보증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 있어요. 요구 시에는 소멸하죠. 전액을 배당받으면서 소멸합니다. 이것은 자녀 기간을 해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존속시키든 배당을 요구하든 임차인의 선택권이다 그러죠. 선순위 임차권일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샌드위치가 된 임차권, 저당권과 저당권 사이에 있는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자가 경매가 되더라도 최선순위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소멸합니다. 경락인한테 대항 못 합니다. 최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는. 그렇지만 이자가 경매를 붙였을 때 최선순위 저당권이 없어. 임차인이 선순위예요. 그러면 경락인한테도 대항 가능하죠. 그렇지만 배당을 요구하면은 소멸한다는 거. 전액 배당되면서 소멸한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그 판례입니다. 지금 만료 전에 이렇게 배당을 요구해서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배당을 요구하면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3번 맞았죠. 4번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정전의 상태를 유지한 채 주택을 다시 임차한 경우 자기 집을 자기가 팔면서 임차인으로 눌러 살기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됐을 때는 소유자로 주민등록이 된 거니까 임차인의 대항력이 안 생겨요. 근데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됐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길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생긴다.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이 길부터. 그러면 그 다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양도인의 최초 전입신고 2길부터 다 틀렸죠. 소유권 이전 등기 2길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래야지 최초 전입신고를 했을 때 2길부터다 이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면 3번에 틀린 것은 4번이네요. 4번 틀렸고 5번 주민등록 직권 말소가 되면은 대항력이 상실되죠. 근데 이의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이 됐을 때는 소급해서 대항력이 유지된다 그러죠. 이의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이 됐을 때 그러면 이의 절차에 의한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재등록 이루어지기 전에 임차주택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한테도 대항력은 유지되죠. 소급적으로 아예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았던 것이 되죠. 이의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이 됐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았죠. 틀린 건 4번입니다.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최선수의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 등기도 돼 있고 주택임차인으로서 입주와 주민등록도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권리 용익물권인 전세권으로자의 지위와 주택임차인의 지위가 겸유하고 있다. 양권리가 같이 가지고 있다. 어느 하나의 권리가 행사되더라도 다른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 내리죠. 양권리가 겸유하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 다 맞출 수 있죠. 자, 지위를 함께 가진 자는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전세권의 경매와는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임차권과는 별개니까 대항력은 임차권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1번 틀렸죠. 2번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했다면 이거 배당 요구했다. 임차인으로 배당을 요구했다. 그래서 전세권자의 배당 요구라고 볼 수 없다. 양 권리가 겸유하고 있다는 거 함께 배당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 2번도 틀렸죠. 3번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을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자도 임차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의 지위를 배당 요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임차권과 함께 보증금을 양도받았으면은 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승계된다고 봐야 하는데 임차권에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도가 가능한데 그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인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승계가 안 됩니다. 우선 변제권이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경공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죠. 바로 그렇지만 만약에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받은 자가 일반인이 아니고 금융기관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금융기관에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승계가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죠. 그것 좀 주의하세요. 양수인이 일반인이 아니고 금융기관일 때는 우선 변제권은 승계된다. 여기에서는 일반 채권자가 양수인이 됐을 때는 우선 변제권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배당 요구할 수 없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대항력권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자는 임대차의 성립 당시에 임대인 소유했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그래도 대지에 관해서 경락대금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대지에 대해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판결 내리죠. 그러면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4번이 맞았네요. 5번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에 대해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에 우선하여 항상 우선하는 게 아니죠.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는 사실혼 배우자의 단독승계지만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 2촌 이내의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승계. 만약에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임차인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상속인만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속권자가 이 사실혼 배우자는 우선하여 승계한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맞은 것은 4번밖에 없습니다. 자, 5번 갑소유 대지 위에 있는 가부주택을 임차한 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주택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을은 그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보증금 우선 변제권은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강조했잖아요. 경공매에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얘기하는 거지 매매대금의 우선 변제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최우선 변제금도 경공매에서 적용되는 거지 매각대금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죠. 매매대금에.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을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해야 한다. 자, 우리 배당 종기 기간까지 배당 요구해야죠. 자, 보증금 우선 변제든 최우선 변제든 배당 요구 채권이라는 거. 배당
우리 경공매에서 배당 요구 채권인데 예의가 두 가지 있죠. 임차인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다 그러죠.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닌데 원칙은 그런 두 가지를 빼고는 배당 요구해야 경공매에서 우선 면제를 배당받는다는 거. 최우선 면제금도 배당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2번 맞았죠. 3번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주택이 미등기인 채로 이미 존재했다면 을은 저당권에 의한 대지의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주택이 있었어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어요. 있었으면 대지의 경락대금에서도 우선 면제권이 최우선 면제금을 저당권자도 먼저 가져갈 수 있죠. 그러나 대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요. 나중에 신축이 됐죠. 그러면 주택 임차권이 발생했더라도 대지의 경락대금에 최우선 면제금은 보장이 안 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주택이 있었어야 합니다. 주택이 없었으면 최우선 면제금은 대지의 경락대금에서 주장할 수 없다 이래야죠. 여기는 있었으니까 주장할 수 있다. 3번 맞았죠. 4번 대지와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경락대금이 다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근데 동시배당을 받으려고 그래요. 동시배당. 그럴 때는 비례해서 안분 비례해서 배당받습니다. 경락대금 액수에 비례해서. 그러면 안분 배당 받음이 원칙이다. 맞았네요. 자, 5번 갑이 대지만을 병에게 매도한 뒤에 대지가 경매된 경우에 을은 환가대금, 대지 후 환가대금에서 너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대지만을 경매가 됐더라도 이렇게 최우선 면제금도 대지 후 환가대금에서 인정됩니다. 그럼 5번에 틀린 것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네요.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2018년도 1월 26일부로 개정된 것이 두 가지 있죠. 상가건물. 상가건물의 임대차. 2018년도 금년도에 1월 26일부로 개정된 거. 그게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이 상가건물은 보증금 액수가 이렇게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 적용 범위가 제한이 돼요. 적용 범위가 이 제한이 되는데 서울은 예전에 4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6억 1천만 원, 6억 1천만 원. 지금 현재 개정돼 갖고 그 다음에 수도권은 5억 원. 지금 현재 개정돼서 그 다음에 광역시는 3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2억 7천만 원. 이렇게 이번에 증액이 됐죠. 이걸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요. 환산보증금. 자,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증금 플러스 차임 곱하기 100. 이 금액이 이 서울로 얘기합시다. 서울로. 시문제는 서울로만 나오고 그 전에는 그 나머지는 하나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서울. 자, 6억 1천만 원이에요. 6억 1천만 원이면은 이 보증금 플러스 차임 곱하기 100이 6억 1천만 원 이내일 때 이 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6억 1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3억 원이고 월세가 3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6억 5천만 원짜리거든. 월세 곱하기 100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 법이 적용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거. 이게 증액이 됐어요. 이전에는 서울은 4억 원이었었거든. 근데 6억 1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으니까. 그거 하나, 이거 개정된 거. 두 번째 개정된 거. 자, 우리 건물주들이 임차인들은 밤새도록 일을 하더라도 이 차임을 내고 나면은 이 수익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건물주는 하나도 일을 안 하면서도 놀면서도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인해서 차임만 꼬박꼬박 받아먹다 보니까 훨씬 재산적 수익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주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행위를 이렇게 폭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많다 보니까 이 차임 보증금의 증액을 제한시켰죠. 이걸 감액을 시켜버렸어요.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 차임의 증액의 제한. 증액의 제한이요. 예전에는 9%를 넘지 못했어요. 1년에 9%를 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 9%에서 지금 5%로 개정됐죠.
9%에서 5%로 바뀌어졌어요. 계약을 한 날부터 증액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 못 하는데 지금은 주택이나 똑같이 돼버렸어요. 주택도 5%를 넘지 못한다 그러죠. 상가도 5%를 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다는 거. 예전에는 9%였는데 5%. 이 두 가지만 개정됐어요. 두 가지만 금년도에 개정됐다는 거. 그거 아시라는 거. 자, 우리 풀어가면서 내용을 얘기해 봅시다. 한가금의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관계없죠. 우리 아까 주택이나 똑같듯이 이거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죠.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되면은 이 길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그럼 확정일자는 뭐가 필요하냐? 보증금 우선 면제권. 보증금 우선 면제권은 대항력 갖고 안 되거든요.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는데 이 확정일자는 사업자 신고를 한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죠. 그래서 1번 틀렸죠. 대항력과는 관계없으니까. 2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맞았어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가 이 법이 적용된다 그러죠. 2번 맞았고 3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2년으로 본다. 이건 주택이죠. 상가는 1년이죠. 주택은 2년이고 상가는 1년이니까 3번 틀렸죠. 4번 전차인이 차임 연체기 2기 이상 차임액에 달했을 때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2기가 아니라 상가에서는 3기죠. 주택은 2기죠. 그렇지만 상가는 차임이 3기 이상 연체돼야만이 임대인이 해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럽니다. 석 달 안 내야죠. 매달 낸다면은 석 달. 그래서 2기라고 나왔으니 게 틀렸고. 3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행사하자면 시효로 완성을 소멸한다. 틀렸죠. 이 방해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아가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아갈 수 없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것은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죠.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거. 3년. 그러니까 방해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래야죠. 그럼 맞은 것은 1번에 2번밖에 없죠. 2번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주장 못하죠.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 맞아요. 임대인은 6개월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임대인은 1년간 임차인이 이사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1년간 구속당하지만 임차인은 6개월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죠. 임대인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2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보증금 상환시까지. 주택이나 똑같죠.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권은 계속 존속한다는 거. 한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의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것이 주택은 없고 상가만 있죠. 자,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을 원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면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서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3번 맞고.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죠. 자, 4번도 맞고. 5번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이 연체됐을 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됐을 때는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그래서 5번도 맞고. 2번의 답은 1번. 3번 2015년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의류 상가 건물에 보증금 1억 원, 월세 40만 원을 임차했다. 그러면 1억 4천만 원짜리 임차권이죠.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틀린 것은 자, 1번 3기의 차임액이 연체된 경우 을은 갑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았죠? 3기 이상 연체됐을 때는. 자, 2번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1년으로 본다. 맞았죠?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갑의 경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기의 효건이다. 틀렸네요. 자, 주택이나 상가나 마찬가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강제 경매를 붙일 수 있는데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 그 주택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고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기의 효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비워주지 않고 경매를 붙일 수 있다라는 예의를 두고 있죠. 주택과 상가에서만 그럽니다. 주택과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명도 의무 이행이 집행기의 효건이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붙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명도 의무는 집행기의 효건이 아니다 이래야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 4번 갑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받기를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한다. 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 요건이 사업자 등록은 계속돼야죠.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주민등록 주택은 또는 상가는 사업자 등록이 계속돼야 한다는 거. 그러면 4번 맞았죠?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의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대금으로부터 경락대금으로부터 갑은 임차권을 존속한다. 그렇죠. 주택이나 똑같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일 때는 경락이나 대항 가능한 임차권은 전액 보증금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계속 존속합니다. 그래서 5번도 맞았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일 때. 그러면 3번에 틀린 것은 3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네요. 경매 집행 시에 반대 의무, 그러니까 명도 의무는 집행기의 효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아시라는 거. 자, 4번. 을은 갑소유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을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때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럽니다. 기간 종료 전이라도 이렇게 나왔던 게 틀렸죠. 기간 종료 전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죠. 2번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요건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 아니다. 존속 요건이죠. 아까 해당 요구 기간의 종기까지 사업자 등록은 존속해야 한다고 그랬죠. 존속 요건이 아니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자, 3번 을이 X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갑은 을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거절할 수 없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경과실이라는 얘기는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만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3번이 맞았네요. 4번 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의 임대차 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할 권리가 있다. 5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요구할 수 있다.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요구할 수 있다.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요구할 수 있다 그러죠. 초과하는 경우도 요구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4번 틀렸죠. 5번 을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경매 개시 결정 시까지 존속하면 된다. 경매 개시 결정 시까지 존속하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한다. 배당 요구 기간의 종기까지. 그러면 5번도 틀렸고. 자, 맞은 것은 3번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 제3절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로 들어갑시다. 우리 가등기 담보법은요. 우리 민사특별법으로 변칙담보라고 그러죠. 변칙담보. 우리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자가 이 토지를 갖기를 원하고 사가기를 원하는데 갑이 안 팔고 있었는데 갑이 을한테 돈을 3억 원을 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 자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라고 그러죠. 돈을 빌리는 계약이죠. 소비대차 계약에서 3억 원의 채권이 발생했죠. 근데 어떤 약정을 했냐? 너가 돈을 못 갚으면 변제기까지 못 갚으면은 이 토지로 변제받기를 한다. 대물변제 약정이라고 그러죠. 대물변제 이야기라고 그래요. 내가 이 토지를 사가기를 원했지 않냐? 그러면 이 토지를 나한테 파는 걸로 하자. 못 갚으면은 이 금액을 포함해서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면서 이걸 사가기로 하자. 그러면 예약은 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한 예약이지만 본등기를 할 수 없잖아요. 가등기 대상이 되죠. 근데 이 가등기는
본등기 앞서서 미래하는 순위를 보존시키는 가등기가 아니라 채권을 보존시키고자 하는 담보 목적 가등기다 그럽니다. 이걸 담보가등기라고 그러죠. 담보가등기,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실제법상 효력이 있죠. 자,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이 안 갚으면은 경매 신청권이 있죠. 경락대금에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갑이 파산 선고가 됐다면은 다른 채권자와는 틀리게 별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죠. 파산법상에 이런 엄청난 효력이 생기는 것이 가등기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사 없어졌지만은 옛날에 땅 문서 잡히고 집 문서 잡히고 돈 빌린다 이런 얘기해갖고 그 빚을 못 갚다 보니까 땅도 날라가고 집도 날라가고 이렇게 뭐 갑자기 거지가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문학작품이라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땅 문서 잡혀놓고 돈 빌리는 거. 그럼 못 갚게 되면은 이 땅이 날아가는데 다만 그냥 청산을 하고 취득해야지 우리가 귀속정산형이라고 그래요. 청산을 해야지 그냥 무청산 특약으로 이 을이 내가 못 갚으면은 이게 5억 원짜리인데 3억 원 못 갚으면 그냥 내가 갚기로 한다. 이런 무청산 특약은 무효가 되죠. 폭리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시키려고 1984년도 이 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가등기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으로 보죠. 저당권의 경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죠. 그래서 가등기인 채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등기 담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지금. 자,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용을 살펴봅시다. 틀린 것은 1번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등기가 소유권 등기가 됐던 가등기가 됐던 일단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소유권은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죠. 이 토지의 사용 수익권도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죠. 이자가 담보권 설정자잖아요. 설정자의 소유이고 또 설정자가 사용 수익권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청산 절차가 종료돼야만이 소유권이나 사용 수익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그러죠. 아무튼 1번 맞았죠. 2번 귀속정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 절차에 대해서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다툴 수 없다. 자, 이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오죠. 구조. 청산금이 얼마 있다는 것을 을이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나머지 잉여금이 얼마 남았다. 이걸 통지하고 난다면 그 금액에 다툴 수 없다. 청산통지 구속력이라고 하죠.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2번 맞았죠. 3번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가 되었다면 그 후에 청산 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틀렸네요. 자, 일단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넘어갔더라도 소유권은 변동이 없어요. 그 등기는 무효인데 나중에 청산 절차가 맞춰지면 그 등기는 유효화된다 그래야죠. 유효화된다는 거. 그러면 유효 등기로 될 수 없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한 번 틀렸고 4번 실행통지 후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모두에게 통지해야죠. 채무자, 물상보적인 제3취득자 모두 통지해야 한다. 만약에 일부라도 통지가 누락되면 청산통지 효력이 안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맞고 5번 채권자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가지기로 하는 가등기 담보권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키는 약정을 할 수 있다. 이걸 근가등기 담보라고 그래요. 앞으로 발생할 근가등기 담보, 근저당권이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발생할 채권도 일정의 한도까지는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일정의 한도까지는 먼저 변제받기로 이런 특약을 맺을 수 있죠. 이걸 근가등기 담보. 그러면 5번도 맞았죠. 2번 문제로 살펴볼까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매매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 매매 대금 지급 매매대금 여기 보세요. 가등기 담보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소비대차 계약상으로 발생한 채권에 한한다 그럽니다. 그럼 매매대금 채권이나 공사대금 채권이나 물품대금 채권은 소비대차 계약상으로 발생한 채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 내렸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5번 나왔죠.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물품대금 채권은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법이 적용된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2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에 도래하기 전이라도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 시문제 참 잘 나오죠. 12조 2항에 나오는 건데 후순위 조당권자나 후순위 전세권자, 후순위 가등기 담보권자는 이 청산기간 내에서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도 청산기간 내에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는 거. 경매를 붙일 수 있다. 그러면 2번 맞았네요. 3번 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피담보 채권에 미달되더라도 청산금이 없더라도 없다는 통지를 해야죠. 없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 자, 양도담보권이라는 건 소유권 등기를 맡겨놓고 돈을 빌리는 거. 그러면 소유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이건 소유권 등기가 을에게 넘어가 있으니까 을이 아직 자기 것이 아닌데도 팔아먹어버리는 경우 있죠. 그러면 선의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제3자가 선의일 때만 보호가 되는 거지 악의일 때는 보호가 안 되죠. 선의 제3자 11조에 나오죠. 자, 그러면 제3자가 악의인 경우도 제3자 명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선의일 때만 보호가 됩니다. 악의일 때는 취득하지 못하죠. 제3자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죠. 4번 틀렸고 5번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담보권 실행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 1개월이 아니죠. 우리 청산기간은 2개월입니다.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나야만이 청산 절차를 밟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고 맞은 것은 2번밖에 없네요. 자, 3번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부동산 3억 원에 가등기 했다. 자, 을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틀린 것은 자, 갑은 청산금 평가액을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채권 플러스 이자를 빼고 나머지 금액은 얼마 남는다. 이것을 통지해야죠. 그걸 청산통지라고 하죠. 1번 맞았고 2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이를 다툴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그 청산금액에 다툴 수 없다 그랬어요. 다툴 수 있다 나왔으니까 2번 틀렸죠. 3번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 맞았죠. 4번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반드시 청산통지가 필요하죠. 청산금이 없더라도 통지해야 한다고 그랬죠. 5번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오케이.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의무는 동시행관계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았죠. 자, 4번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공사대금 채권 여기 나오네요. 소비대차 계약상으로 발생한 채권에 한한다고 그랬죠. 우리 판례에서는. 그러면 공사대금 채권이나 매매대금 채권은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는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맞았네요. 맞았어요. 1번. 등기나 등록할 수 없는 주식, 동산 이건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경우만 가등기 담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나 동산은 등기 등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등기 담보권은 목적물이 될 수 없다. 맞았죠. 3번 대물 변제 이약 당시에 거기다 biểu示하죠. 이약 당시에 담보물의 가액 및 이자 합산액이 미치지 못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돈을 빌릴 당시에 이 토지가 3억 원 미만이에요. 3억 원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럽니다. 이 토지 가격이 이 채권 이자를 플러스한 금액을 초과해야만이 이 법이 적용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약 당시에 아예 미치지 못할 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았네요. 3번. 1조에 나와요. 1조. 가등기담보법 1조. 4번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라도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됐음을 증명하여 다툴 수 있다. 아까 청산 통지 후에 채권자는 청산금 액수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고 강조했잖아요. 그럼 다툴 수 있다 나왔으니까 4번이 또 틀렸죠. 5번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물상보적인 제3취득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오케이. 만약에 일부라도 통지가 누락되면 청산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그렇죠. 아무튼 통지해야 한다. 5번도 맞았죠.
5번 갑은 을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인 채로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의 경매 절차를 그대로 밟죠. 저당권과 똑같죠. 1번 맞고 2번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누가 경매가 됐더라도 가등기 담보권은 매각으로 다 소멸한다라고 나와요. 15조에 가등기 담보권은 선승이든 후승이든 상관없이 소멸하죠. 2번 맞았고 한 번 갑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치한다.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치하지 청산 없이 취득하기로는 특약은 무효라고 그랬죠. 자, 3번 맞고 4번 X토지의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서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4번 맞고 5번 청산기간 전에 을이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갑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경매가 되면은요 가등기를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어요. 본등기 할 수 없어요. 매각으로 소멸하고 가등기 순위에 맞춰서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권만 확보하는 거죠. 자기가 본등기 할 수 없죠. 그러면 5번이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자, 제4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집합건물법 공부해 봅시다. 우리 이 집합건물법은 구분건물이다 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런 상가건물도 각 호실마다 분양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집합건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봅시다. 구분건물,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구분건물인데 지금 한 개의 건물인데도 소유권이 여러 개 나눠서 가지고 있는 거. 자, 이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려면 이게 중요하죠. 구조상, 이용상. 구조상이라는 말은 칸막이가 있어야 하고 이용상이라는 것은 서로 출입구가 따로따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용상 독립성과 그 다음에 구분행위, 구분 소유 혼란은 행위, 구분행위. 구분행위라는 것은 일종의 분양행위라든가 분양계약이라든가 또는 건축물 대장에 구분 등기로 신청하는 거. 구분 등기의 신청. 이런 구분 건물 허가 신청. 구분 건물 허가 신청이라고 해야죠. 등기 신청이라는 게. 구분 건물 허가 신청. 업무로 허가를 신청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구분 행위라고 그래요. 이러면은 구분 등기가 없더라도 구분 등기나 또는 건축물 대장의 등록 이런 것들이 없어도 구분 소유권은 성립된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졌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라는 거. 그러면 등기나 등록이 없더라도 구분 소유권은 성립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구분 소유권은 우리 전유 부분과 전유 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죠. 이 전유 부분만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다 그러죠. 구분 소유권의 대상. 여러분들 아파트, 자 우리 국민주택이다 33평 아파트를 볼까요? 25평 정도가 전유 면적이고 8평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실 이런 걸로 넘어가잖아요. 그걸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25평이 전유 면적이고 그러면 이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공유 관계죠. 이 공유는 전유 면적에 비례해서 면적에 비례하여 지분을 갖는 거죠. 비례로 지분을 가진다. 그렇죠. 공용 부분. 이 공용 부분은 법정 공용 부분이 있어요. 법정 공용 부분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이건 등기의 대상이 아니죠. 복도라든가 이런 거. 그렇지만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 자, 관리사무소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이런 것은 따로 건물이 있잖아요. 이건 등기의 대상이죠.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들로 나눠지는 게 구분 소유권인데 그거에 관해서 공부하는 거죠. 자, 1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관리단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들 수 있다. 그렇죠. 관리단을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관리위원회라고 보여죠. 관리위원회를 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한다는 거. 임기는 2년으로 본다.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1번. 2번. 관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지표를 소집해야 한다. 오케이. 정기관리단 지표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2번도 맞고 3번.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며 그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관리인은 관리인,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상가 건물의 관리소장,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죠. 임차인이라도 상관없고 또 뭐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도 관리소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번 맞고 4번.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 청구를 법원에 각자 신청할 수 있죠. 부정한 행위, 부적임자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중에서 선출한 틀렸죠. 점유자 중에서 선출한다면 임차인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아니죠.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한다 이래야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점유하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는 말이 틀렸죠. 5번이. 자, 2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옳은 거. 관리비를 징수하는데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아요.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용 부분의 관리비만큼은 징수할 수 있다 그러죠. 자,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틀렸죠.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죠. 2번. 대지 사용권은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라면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대지 사용권은요. 어떤 경우도 강제 경매 절차라도 처분 못하죠. 규약으로 달리 약정이 있을 때 분리 처분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는 분리 처분할 수 없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에 분리하여 처분하는 걸 금지하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 건물의 대지임을 모르는 채 대지 사용권을 목적이 된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오케이. 우리 20조에 나오죠. 20조. 우리 대지 사용권의 분리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후 제3자한테 선으로 그걸 모르고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한 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면 3번 맞았네요. 4번. 주거용 건물의 집합 건물을 철거하고 상업용 건물로 재건축할 수 있죠. 자, 우리 연립주택 같은 거 철거하고 거기에 백화점, 빌딩을 들어서게 할 수도 있죠. 재건축이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나와서 이게 틀렸죠. 4번 틀렸고 5번. 공용 부분의 변경. 이건 4분의 3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자, 관리단 지표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 결을 결정한 과반수가 아니죠. 4분의 3이죠. 공용 부분의 변경은 4분의 3. 그러면 2번에 맞은 것은 3번밖에 없네요. 자, 3번. 다음은 집합 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잘못된 것은 1번. 집합 건물의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가 멸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정 절차에 거쳐서 재건축할 수 있다. 자, 재건축할 수 있죠. 우리 5분의 4의 결의가 있으면 재건축할 수 있다는 거. 5분의 3. 그러면 1번 맞았죠?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지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자, 3번. 하나의 단지 내 여러 등의 전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할 때 개개의 각 건물마다 이거 결의가 필요하죠. 근데 건물마다 재건축 결의가 필요 없다는 게 판례다 틀렸죠. 각 건물마다 각 통마다 5분의 4의 결의가 있지 않다 그러죠. 그러면 3번이 틀렸네요. 4번. 재건축 결의가 있을 때는 지표를 소집하는 자는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걸 최고할 수 있다. 48조죠. 재건축 참가 여부를 반대자에게 참가 여부 회답을 촉구할 수 있어요. 촉구하는데 촉구 기간이 도달한 날부터 촉구가 최고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났는데도 회답이 없으면은 재건축의 불참가로 회답한 것으로 본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불참가자에게는 그 최고 기간 촉구 기간 2개월이 지나고 또 2개월 이내에 구분 소유권이나 대지 사용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2개월 이내에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4번 맞고. 5번 재건축의 참가 여부에 회답의 최고기간이 경과했어요. 2개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 등은 최고기간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에게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최고기간 2개월이 지나고 2개월 이내에 그 불청가자에게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맞았죠. 자, 여러분들 우리 집합 건물을 지금 공부하고 있었는데 시간상으로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